너 이거 어디서 났어? 금은방 사장은 우리를 훑더니 비웃었습니다. 동생 병원비 오늘 꼭 내야 해요. 제발요. 반지를 보자 사장 얼굴이 굳더니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애가 이걸 훔친 거 맞지? 경찰 부른다. 우리는 겁이 나서 그대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10분 뒤 병원 정문 앞에 벤츠 10대가 섰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회장은 우리가 들고 있는 반지를 보는 순간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대체 그 반지의 비밀은 뭘까요? 우리는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요즘 핫한 사연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 꼭대기 낡은 옥탑방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알람 시계가 따르릉 소리를 내며 새벽 5시를 알렸어요. 17살 우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겨울 추위가 방 안가득 스며들어 있었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좁은 부엌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을 동생을 깨울까 봐요. 싱크대 위에 놓인 라면 한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냄비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렸어요.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자 손을 가까이 대고 잠시 녹였습니다. 손끝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라면이 끓는 동안 우리는 작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9살 나라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자고 있었어요. 작고 여린 얼굴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가볍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하지만 그 호흡이 다른 아이들처럼 편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조금만 빨리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는 아이였어요. 선천성 심장병을 안고 태어난 나라였습니다. 나라야 일어나야지. 밥 먹어야지. 우리가 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어요. 나라가 눈을 뜨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오빠를 보면 항상 웃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일어나 앉는 동작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등을 받쳐주며 천천히 일으켰어요. 두 남매는 낡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라면 한 그릇을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우리는 면발 몇 가닥만 건져 먹고 나머지는 다 나라 그릇에 넣어줬습니다. 나라는 그걸 모르는 척 후루룩 먹었어요. 알면서도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오빠가 걱정하니까요. 엄마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라가 7살 되던 해였어요. 심장병 때문에 병원을 자주 드나들던 엄마였습니다. 유전이었던 거죠. 나라도 똑같은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아빠는 나라가 태어나기도 전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후론 소식조차 없었어요. 우리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나라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시간당 9,000원. 하루 5시간 일해서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방세가 4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30만 원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나라 약값까지 내고 나면 늘 빠듯했어요. 오빠 나 오늘 병원 가기 싫어. 나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정기검진 날이었거든요. 우리는 나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야지. 나라 건강해야 오빠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나라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라야, 나라야.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나라를 안아 올렸어요.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동생이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여보세요. 우리 동생이 숨을 못 쉬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달동네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창문들이 하나둘 열렸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가파른 계단이었습니다. 발을 헛디딜 뻔했지만 다시 중심을 잡았어요. 나라만은 다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은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우리는 나라를 들것에 내려놓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빨리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나라의 작은 얼굴이 플라스틱 마스크에 가려졌습니다. 우리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우리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저 오빠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거든요. 나쁜 소식일 것 같았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입원 치료 안 하면 안 돼요. 심장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원시켜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응급실 비용 먼저 계산해 주시고요. 입원 수속 진행해 주세요. 응급실 비용과 응급실 검사 비용 23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통장엔 2만 원도 없었어요. 편의점 월급날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거든요. 저 그게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의 목소리는 간청하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병원 규정이 그렇습니다. 응급실 비용이 결제 안 되면 입원이 어려워요. 의사가 돌아서서 갔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행정실 직원이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보호자 없으면 당장 퇴원 절차 밟으셔야 합니다. 응급실은 응급 환자만 받는 곳이에요. 우리는 직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일주일만이요. 일주일 후면 월급 받아요. 제발 우리 동생만 살려주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직원이 돌아서서 행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우리는 복도 구석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어요. 병실 유리창 너머로 나라가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손이 가끔씩 파르르 떨렸어요. 나라도 무서웠을 겁니다. 혼자 낯선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나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가끔 지나갈 뿐이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구석에 웅크린 17살 소년에게 관심을 가질 사람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동생을 살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당장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큰 돈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어요. 17살 소년이 아니라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라를 혼자 돌보느라 늙어버린 거예요. 손을 펴보니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편의점 물건 옮기느라 생긴 것들이었어요. 17살 손이 아니었습니다. 일하는 어른의 손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으로도 동생 하나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어요. 차가운 병원 바닥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라버렸어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존재처럼요.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 형광등 몇 개가 꺼져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교대 시간이 되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타박타박 멀어졌어요. 우리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3%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학교를 그만둔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친척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 쪽도 아빠 쪽도 아무도요. 우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문지르니 따가웠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2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이었어요. 병실에서 엄마는 작은 목재 상자를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야. 엄마가 가늘게 속삭였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 안에 있는 건 정말 마지막까지 아껴뒀다가 네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쓰렴. 당시 우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엄마가 주는 거니까 받았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물건이니까요. 우리는 병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금이 그때인가 봐요, 엄마. 우리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당직 간호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기요, 잠깐 집 다녀올게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시계를 쳐다봤어요. 지금 11시 반인데요. 밤차 끊기기 전에 서둘러야겠네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탈 돈은 없었어요. 마지막 심야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정류장까지 뛰어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 시간을 놓치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거든요. 다행히 버스가 막 도착하는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헐떡이며 버스에 올랐어요. 교통카드를 찍었습니다. 잔액이 1,500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버스 안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론 어두운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서울 밤거리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들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세상 같았어요. 40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달동네 입구에 섰습니다. 우리는 내렸어요. 가파른 골목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렸어요. 어떤 건 아예 꺼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길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보일러를 끄고 나온 지 하루 종일이었거든요. 우리는 손을 호호 불며 장롱으로 갔어요.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 목재 상자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만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작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하지만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보랏빛 보석이 박힌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작은 반지였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반지를 비췄어요. 보석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진짜 금인 것 같았어요. 우리는 반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왜 이걸 숨겨뒀는지 알 것 같았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를 위한 거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반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장롱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옥탑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체온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골목길을 내려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첫 차는 새벽 5시였어요. 아직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우리는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몸을 웅크렸어요. 주머니 속 반지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잘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어요.
새벽 5시에 첫 차가 왔습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랐어요. 이번엔 출근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었어요. 모두들 자기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창가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아직 조용했어요. 우리는 나라 병실 앞으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나라가 보였어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은요. 우리는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라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나라야. 나라는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약속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우리는 나라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반지를 들여다봤어요. 보랏빛 보석이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요? 응급실 비용과 입원 비용. 다 합쳐서 350만 원은 넘을 거라던데 그 정도는 될까요? 우리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금은방을 찾아가야 했어요. 반지를 팔아야 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유품이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라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주머니 속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무게였어요. 엄마의 사랑이 담긴 무게였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느끼며 복도 의자에 기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금은방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아침 9시가 되자 우리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나라에게는 잠깐 다녀온다고만 말했어요. 걱정할까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를 보냈어요. 서울 시내 오래된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금은방이었어요. 5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한다는 곳이었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낡은 간판들이 즐비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녹슨 간판에 금은방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유리창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딸랑하고 문의 단종이 울렸어요. 가게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사장이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오래 장사한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어요. 뭘 찾나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진열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이거 얼마나 될까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사장은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순간 사장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확대경을 꺼냈어요.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도 똑같은 반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장이 사진과 반지를 번갈아 보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야, 이거 어디서 났어? 사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뒷걸음질 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유품이에요. 병원비 때문에 팔려고요.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보통 반지 아냐? 맞춤형으로 만든 거야. 사장이 확대경으로 보석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보랏빛 보석이 빛을 받아 더 환하게 빛났어요. 몇 년 전에 어떤 회장님이 전국 귀금속 취급점에 다 연락했어. 이 반지 가지고 오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알리라고. 우리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사장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포상금도 어마어마하게 걸렸다고. 나도 그때 사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어. 사장이 우리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구겨진 옷, 낡은 신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사장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훔친 거 아니지? 그 말에 우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아니에요. 진짜 엄마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거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장은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수화기를 귀에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가만 있어봐. 연락해야겠다. 너 여기 앉아 있어. 금방이니까. 우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락한다는 게 누구한테일까요? 경찰일까요? 아니면 그 회장이라는 사람한테일까요? 어느 쪽이든 좋을 게 없었어요. 우리는 반지를 낚아챘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소리치며 금은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사장이 소리쳤어요. 야, 거기서.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길을 정신없이 달렸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모퉁이를 돌아 큰 길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사장이 가게 문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손짓을 하며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빠르게 걸었습니다. 손에 쥔 반지가 땀으로 미끌거렸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굵어졌어요. 우리는 골목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반지를 펼쳐봤습니다. 빗물에 젖어 더 선명하게 빛났어요. 이게 뭐길래 포상금까지 걸렸을까요? 엄마는 이게 뭔지 알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반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마지막 남은 10,000원을 냈어요. 병원까지 가는데 8,000원이 나왔습니다. 거스름 돈 2,000원이 전부였어요. 우리는 병원 앞에서 내렸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로 돌아왔을 때 옷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의자였어요.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더 추웠습니다. 반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빛나는 보석을 바라봤어요.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나라를 살릴 수 없었어요. 팔 수도 없는 반지였습니다. 이게 잘한 걸까요, 엄마? 우리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라 병실 유리창을 봤습니다. 나라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작은 손이 이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고개를 돌렸어요. 오빠, 왜 이렇게 젖었어? 나라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실룩거렸어요. 밖에 비 와. 괜찮아. 나라 곁에 앉았습니다. 나라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내가 어떻게든 지켜줄게.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를 믿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지도 팔 수 없고 돈을 구할 방법도 없었어요. 주머니 속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작지만 무거운 물건이었어요. 이 반지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긴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우리는 반지를 꼭 쥐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병원 복도에 돌아온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병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복도로 뛰어나왔어요. 누군가 창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봐. 차 엄청 많이 왔어. 회장님 오신대. 우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병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벤츠들이 줄지어 서고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가 아니었어요. 10대나 되는 차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병원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로비 경비원들이 황급히 정렬했습니다. 병원장이 양복 재킷을 여미며 뛰어나왔어요.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서둘러 옷매를 다듬었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도 모두 로비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운데 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위험이 느껴졌어요.
비서 4명이 양옆에서 수행했습니다. 경호팀이 앞서 걸으며 길을 만들었어요. 병원장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실 줄 몰랐습니다. 미리 연락 주시지. 회장이라 불린 여자의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금은방에서 연락받고 직접 왔습니다. 그 반지 가진 사람 찾아야 해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예,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이 로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서들이 각 층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실, 병실, 복도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협조했어요. 우리는 복도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주머니 속 반지가 느껴졌습니다. 손을 넣어 반지를 만졌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회장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어요. 그때 우리 주머니에서 반지가 살짝 삐져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보랏빛 보석이 반짝였어요.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우리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회장이 천천히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비서들도 따라왔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너 손에 든 거 뭐니?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냈습니다. 진열대 위에 올려놓듯 손바닥 위에 펼쳐 보였어요. 회장이 반지를 봤습니다. 숨이 멎은 것처럼 굳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이게 왜 내 손에 있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해야 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 유품이에요. 우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회장이 우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엄마 이름이 뭐니? 강민지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이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은 비서의 손을 뿌리치고 우리 앞에 섰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지야, 내 아이였구나.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이 우리 어깨를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희가 누구신데요? 우리가 물었습니다. 회장이 눈물을 닦았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반가운 미소였어요. 나는 내 외할머니란다. 그 말에 우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외할머니라고요? 엄마한테는 가족이 없다고 들었어요. 엄마는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가 있었다고요? 병원장이 달려와 회장님께 속삭였습니다. 동생이 입원했는데 병원비를 못 내고 있어 검사를 못 받고 있다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단호하고 확실한 목소리였습니다. 이 아이들 병원비 전액 결제하세요. 지금 당장이요.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땀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예,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장이 다시 우리를 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VIP 병실 준비하세요. 제일 좋은 걸로요. 간호사들이 황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우리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손처럼 느껴졌어요. 간호사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복도 여기저기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애가 회장님 손주래. 진짜? 믿기지 않는데.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병원비 때문에 쫓겨날 뻔했는데 지금은 외할머니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지 하나 때문에요. 회장이 우리 턱을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우리 눈을 봤어요. 이제부터 할머니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이 우리를 안았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나라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라가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간호사가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봤어요. 오빠, 왜 울어? 우리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이 나라를 봤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나라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너도 내 손주구나. 회장이 나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라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나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너희를 지켜줄게. 나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손이 좋았나 봅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회장이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우리와 나라도 따라갔어요. 병원장이 황급히 앞장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장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큰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서가 파일을 펼쳐 회장 앞에 놓았어요. 강민지 씨 기록 찾아주세요.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장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어요. 화면에 엄마 이름이 떴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네요. 사인은 신부전입니다.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병력 기록 보여주세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엄마의 병력이 나타났어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나라를 돌아봤어요. 이 아이 병명이 뭐죠? 병원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나라의 기록이었어요. 똑같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에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비서가 가방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회장이 앨범을 펼쳤어요. 거기엔 어린 여자아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맑은 눈을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나라 얼굴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입모양도 비슷했어요. 이마에 난 작은 점까지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이 앨범을 꼭 껴안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할미가 너무 늦었구나.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해주세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요. 병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를 불렀어요. 우리와 나라는 피를 조금 뽑았습니다. 회장도 검사를 받았어요. 비서가 검사 의뢰서를 작성했습니다. 3일 후면 결과 나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회장이 일어섰어요. VIP 병실로 옮겨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1시간 후 나라는 새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넓고 깨끗한 방이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침대는 푹신했어요. 소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병실을 둘러봤어요. 간호사들이 나라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깨끗한 이불을 덮어줬어요. 나라가 천장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넓은 병실이었거든요. 회장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나라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나라 손을 잡았습니다. 나라야, 아프지? 나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진 손으로 나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너 지켜줄게. 아프지 않게 해줄게. 나라가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회장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가 너희 외할머니란다. 나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회장도 울면서 웃었어요. 우리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회장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 일찍 와서 저녁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나라와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밥을 사줬어요. 새 옷도 사다 줬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깨끗한 바지와 따뜻한 겉옷이었어요. 신발도 새 것이었습니다. 나라도 예쁜 잠옷을 입었어요. 회장이 사다 준 인형을 꼭 안고 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들고 병실에 왔어요. 회장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눈이 글자 위를 따라 움직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결과지를 적셨어요. 맞아, 내 손주들이야. 회장이 결과지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거기엔 외조모와 외손자, 외손녀 관계가 확실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믿니, 우리야? 회장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우리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장이 우리를 안았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엄마 품 같았어요. 우리는 회장 품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회장은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변호사들이 병실에 왔어요. 서류를 잔뜩 들고 왔습니다. 회장이 우리와 나라의 보호자 등록을 시작했어요. 기자들한테는 알리지 마세요. 조용히 처리하세요. 회장이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병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난감이 가득 쌓였어요. 책도 많았습니다. 나라가 좋아할 만한 인형들도 있었어요. 나라는 매일 웃었습니다. 병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책상이 들어왔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교과서도 사다 줬어요. 회장이 우리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학교 다시 다녀야지. 공부해야 해.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에 다시 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나라가 잠든 후 우리는 혼자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회장도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섰어요. 할머니. 우리가 작게 불렀습니다. 회장이 우리를 봤어요. 왜 그러니? 정말 저희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우리 어깨를 감쌌어요. 절대 안 버려. 할머니가 약속한다. 너희는 내 소중한 손주니까.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회장이 우리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야, 내 엄마 민지는 할머니 딸이었어. 어릴 때 할머니가 일 때문에 정신없어서 민지를 제대로 못 챙겨줬지. 그게 너무 미안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엄마는 할머니 원망 안 하셨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할머니도 힘드셨을 거라고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를 더 꼭 안았어요. 고마워, 우리야. 내 엄마가 그렇게 말했구나.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들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 서울의 불빛들만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장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보랏빛 보석이 복도 불빛을 받아 빛났어요. 이 반지 말이야. 할머니가 민지한테 준 거였어. 민지가 20살 되던 해에 줬지. 세상에 단 2개뿐인 반지야. 하나는 민지가 갖고 하나는 할머니가 가졌어. 회장이 자신의 손가락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우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 반지가 너희를 할머니한테 데려온 거야. 민지가 너희를 지켜달라고 보낸 거지. 우리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반지를 우리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네가 가지고 있어. 우리 가족의 증표니까. 우리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우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희를 잘 키울게. 민지 못지않게 말이야.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잤습니다. 병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나라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에 든 반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회장에게는 재혼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윤민철이라는 60대 중반의 조용한 남자였어요. 15년 전에 회장과 재혼했습니다. 윤민철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었어요. 윤서영이라는 45살의 여자였습니다. 윤서영은 20년 넘게 회장 곁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일을 배웠어요. 회장 옆에서 경영을 익혔습니다. 사람들은 윤서영이 다음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회장이 윤서영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빼기 시작했어요. 경영 일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윤서영은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20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밀려난다는 게 억울했어요. 회장 사무실에서 나오던 날 윤서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복도를 걸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서영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손주를 찾으셨대요. 윤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다가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뭐라고요? 강민지 씨 자녀들이래요. 회장님 친손주들이요. 윤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갑자기 손주가 어디서 나와? 윤서영은 즉시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1시간 후 50대 남자 변호사가 왔습니다. 윤서영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친손주가 나타나면 상속 구도가 어떻게 되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친손주가 우선권을 갖게 되죠. 윤서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그냥 둘 순 없어. 절대로요. 며칠 후 윤서영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을 노렸어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젊은 간호사 한 명이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님이시죠? 윤서영이 다가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사무의료재단 이사 윤서영이에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김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윤서영이 손짓하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살짝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받고 나한테 정보만 좀 줘요. VIP 병실에 있는 남매 말이에요. 김수진이 봉투를 받습니다. 두둑했어요. 손이 봉투 쪽으로 갔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신지요? 그냥 어떤 상태인지 회장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만 알려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김수진이 망설였습니다. 윤서영이 봉투를 김수진 손에 쥐어줬어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요. 김수진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알려드릴까요? 윤서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냉정한 미소였어요. 다음 날 윤서영은 행정실도 찾았습니다. 이민호라는 30대 직원을 만났어요. 복도 구석에서 만났습니다. 역시 봉투를 건넸어요. 그 애들 출생 기록, 학교 기록 다 복사해줘요. 이민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이거 불법 아닌가요? 넌 시키는 것만 해요. 돈은 두둑히 줄게요. 윤서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호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게를 느끼며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칠 후 이민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윤서영을 찾아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서류를 건네며 작게 말했어요. 여기다 있습니다. 윤서영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출생증명서, 학교 기록, 병원 기록이 다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잘했어요. 계속 연락 주고받아요. 윤서영은 병원 직원 식당에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요즘 유전자 검사도 조작 가능하다던데요.
옆 테이블 간호사들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윤서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외로우셔서 속은 거 아닐까요? 그 나이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도 있잖아요.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도 속삭임이 퍼졌어요. 진짜 손주 맞나? 갑자기 나타났잖아. 뭔가 이상하긴 해. 우리는 복도를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라 병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 얼굴이 어두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작은 괴롭힘들이 시작됐어요. 김수진 간호사가 나라 링거 교체 시간을 자꾸 늦췄습니다. 우리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빠서 그래요. 환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식사 시간에도 나라 것만 늦게 나왔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다 받았는데 나라 것만 30분이나 늦었어요. 우리가 간호사실에 가서 물었습니다. 우리 동생 밥이 아직 안 왔는데요. 지금 가져다 줄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또 10분이 지나서야 밥이 왔습니다. 식은 밥이었어요. 나라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 여기 있기 싫어요. 우리는 나라를 안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윤서영은 회장 집에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윤민철과 함께요. 회장이 식사하고 있을 때 들어왔어요.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윤서영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볼일 있어요? 그냥 무난 인사드리러 왔어요. 손주들은 어떤가요? 회장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윤서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손주들은 잘 있어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윤서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그저 걱정돼서요. 갑자기 나타난 아이들이니까요.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윤서영, 내 손주들한테 관심 끄세요. 경고해요. 윤서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윤민철이 딸을 데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윤서영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서들이 보고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요. 기다려야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또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두 간호사가 작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 애들 진짜일까? 모르겠어. 근데 이사님이 그러시던데. 우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요. 할머니를 위해서요. 밤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잠든 후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보랏빛 보석이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을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반지를 꼭 쥐었어요. 엄마가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 거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에게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해외 지사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회장이 병실에 와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야, 할머니가 사흘만 다녀올게. 곧 돌아올 거야.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나라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나라야, 아프지 말고 있어. 할머니 믿고 기다려. 나라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장은 비서 한 명을 병원에 남겨두고 떠났어요. 검은 벤츠가 병원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서영은 회장이 출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김수진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움직이세요. 우리가 얘기한 대로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나라에게 말했어요. 나라야, 오빠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간식 사올게. 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나섰어요. 가까운 편의점까지 5분 거리였습니다. 그 사이 김수진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왔어요. 나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나라야, 검사 받으러 가자. 나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빠한테 들은 게 없었거든요. 오빠한테 말 안 했는데요. 오빠가 알아. 금방 돌아올 거야. 가자. 김수진이 나라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윤서영의 비서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뒷문이 열렸습니다. 김수진이 나라를 차에 태웠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나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수진이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잠시 후 우리는 편의점에서 돌아왔습니다. 과자 몇 개를 샀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야. 우리가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간호사실로 뛰어갔습니다. 우리 동생 어디 갔어요? 다른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김수진 씨가 데리고 나갔는데요. 검사 받으러요. 무슨 검사요? 저한테 말도 없이요? 간호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른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김수진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김수진을 찾았습니다. 병원 여기저기를 뒤졌어요.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나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행정실로 갔습니다. 이민호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라 씨 퇴원 처리됐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류를 봤어요. 퇴원 서류였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에 회장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 여기 있었어요. 퇴원 서류 쓴 적 없어요. 이민호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보호자 도장 찍혀 있잖아요. 이거 가짜예요. 할머니가 말도 없이 그럴 리 없어요. 증거 있어요? 없으면 나가세요. 우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병원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병원장이 나왔습니다. CCTV 보여주세요. 우리 동생 어디 갔는지 확인해야 해요. 병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허락 없이 못 보여줍니다. 규정이에요. 지금 제 동생이 없어졌다고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병원장이 뒤로 물러섰어요. 경찰 신고하세요. 우린 모릅니다. 나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회장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해외라 연결이 안 됐어요. 계속 신호만 갔습니다. 복도를 간호사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저의 뭐래? 동생 없어졌대. 원래 그 애들 이상했잖아. 진짜 손주 맞나 몰라. 우리는 귀를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라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해외에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복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보랏빛 보석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빛났어요. 이 반지가 우릴 할머니한테 데려왔는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반지를 꼭 쥐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우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동생 찾을 때까지 못 가요. 그럼 경찰 부를 거예요. 여긴 병원이에요.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보슬보슬 내리는 비였습니다. 병원 정문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병원 출입구를 바라봤어요. 나라가 나올까 봐요. 하지만 나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비를 맞았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추웠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비는 그쳤어요.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배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회장 비서에게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우리예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병원에서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회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꼭 쥐고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배터리 표시가 깜빡였어요. 반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우리를 지켜봐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반지에 입을 맞췄습니다. 눈물이 반지 위로 떨어졌어요.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에 검은 벤츠 10대가 줄지어 섰어요. 회장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비서가 급히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나라 양이 병원에서 사라졌습니다. 퇴원 서류가 위조됐고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놓칠 뻔했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차 안에서 서류를 펼쳐봤어요. 퇴원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도장을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내 도장이 아니에요.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장,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경찰도 부르고요. 새벽 6시, 벤츠 행렬이 다시 병원 정문에 들어섰습니다. 경비원들이 깜짝 놀라 정렬했어요. 병원장이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치고 뛰어내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 병원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복도를 지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석 휴게실에서 웅크리고 있는 우리를 발견했어요. 젖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엉망이었어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가갔어요. 우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이 우리를 일으켰어요. 우리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우리야. 할머니가 너무 늦었구나. 우리는 회장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깨가 들썩들썩 떨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제가 못 지켰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할머니가 찾을게. 회장이 우리를 놓고 병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병원장이 황급히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행정실장과 김수진 간호사도 불렀어요. 다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모두가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손녀 어디 갔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행정실장 이민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퇴원 서류 여기 있습니다. 보호자분이 데려가셨어요.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찢어버렸어요.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내 도장입니까? 주머니에서 본인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비교해보세요. 이게 내 도장이에요. 이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회장이 병원장을 돌아봤습니다. CCTV 지금 당장 틀어요. 병원장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CCTV 영상을 불러왔어요. 화면에 김수진 간호사가 나라를 휠체어에 태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도 보였어요. 지하 주차장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윤서영의 비서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를 차에 태우는 김수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회장이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서영 당장 부르세요. 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윤서영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여유로운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급하게 부르셔서요. 회장이 윤서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내 손녀 어디 있어요? 윤서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모르는 척했어요. 손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CCTV 다 봤어요. 회장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윤서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 애들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확인은 내가 했어요.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어머님 생각해서 한 거예요. 회장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윤서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내 욕심이지. 내 손주들이 방해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윤서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20년을 어머님 곁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애들한테 다 빼앗기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9살 아이를 납치한 거예요?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윤서영에게 한 걸음 다가갔어요. 윤서영, 오늘부로 모든 회사 직함 박탈합니다. 병원 이사직도 해임이에요. 윤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세요. 남편분한테도 딸분 잘못 말씀드리세요. 회장이 병원장을 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어요. 사무의료재단, 여기서 철수합니다. 오늘 중으로 투자금 전액 회수하세요. 병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을 비볐어요. 회장님, 그러시면 병원이 어떻게 됩니까? 각오하세요. 내 손주 건드린 대가예요. 회장이 김수진을 봤습니다. 김수진은 이미 울고 있었어요. 김수진 간호사, 이민호 직원, 둘 다 즉시 해고해요. 법무팀에서 고소 준비하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섰어요. 윤서영의 비서가 문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윤서영도 창백한 얼굴로 병원을 나갔어요. 회장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우리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라 찾아올게. 할머니 믿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1시간 후 윤서영 집 주소가 확인됐어요. 회장이 직접 차를 타고 갔습니다. 우리도 함께였어요. 윤서영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저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윤서영의 비서가 나라를 데리고 나왔어요. 나라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나라야. 우리가 뛰어가 나라를 안았습니다. 나라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 무서웠어. 회장도 다가와 나라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껴안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회장은 나라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하게 안았어요. 나라가 할머니 옷깃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어요. 우리도 옆에서 나라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윤서영의 비서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어 비서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경찰 부르세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비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을 내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법정에서 하세요. 회장이 나라를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나라 손을 잡았어요. 차에 탔습니다. 나라는 할머니 품에서 계속 울었어요. 회장이 나라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킬게. 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라를 진찰받게 해야 했어요. 혹시 다친 데는 없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나라를 검사실로 데려갔어요. 의사가 나라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어요.
다만 많이 놀랐을 뿐이었습니다. 심장은 어때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봤어요. 안정적입니다. 약만 잘 드시면 괜찮을 거예요. 회장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VIP 병실로 돌아왔어요. 나라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깨끗한 이불을 덮어줬어요. 우리는 병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쉬었거든요. 눈이 저절로 감겼어요. 회장이 담요를 가져다 덮어줬습니다. 우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고생했어, 우리야. 이제 쉬어. 우리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이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보랏빛 보석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민지야, 내 아이들 내가 잘 지킬게. 약속한다. 회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왔어요.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서영이 출석했어요.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위조된 퇴원 서류도 있었어요. 김수진 간호사와 이민호 직원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윤서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후 윤서영의 아버지 윤민철이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딸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장이 윤민철을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따님 잘못은 따님이 책임지셔야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입니다. 안 됩니다. 제 손주를 건드렸어요. 법대로 처리할 겁니다. 윤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수진 간호사가 병원 앞에서 회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장이 김수진을 봤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돈 때문에 아이를 해칠 수 있었어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경찰 조사 잘 받으세요. 전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회장이 김수진을 지나쳐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김수진을 데려갔습니다. 병원은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우리에게 친절해졌어요. 식사도 제 시간에 나왔습니다. 링거 교체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있었어요. 나라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우리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라가 잠든 후였어요. 우리는 혼자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도 복도에 나왔어요. 우리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작게 불렀습니다. 회장이 우리를 봤어요. 왜 그러니, 우리야? 정말 저희 버리지 않으시죠? 우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우리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절대 안 버려. 할머니가 약속한다. 너희는 내 소중한 손주니까. 우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회장이 우리를 안았습니다. 우리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니가 다 알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우리는 회장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장도 우리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가 너를 정말 잘 키웠구나. 착하고 씩씩하게. 회장이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얘기해주세요.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민지는 어릴 때 참 씩씩한 아이였어. 넘어져도 울지 않았지. 할머니를 꼭 닮았어. 회장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줬어요. 이 반지가 너희를 할머니한테 데려온 거야.
민지가 너희를 지켜달라고 보낸 거지. 우리는 반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보랏빛 보석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네가 가지고 있어. 우리 가족의 증표니까. 우리가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회장이 우리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나라가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며 웃었어요. 오빠,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회장이 나라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나라 손을 잡았어요. 나라야, 이제 우리 집으로 갈 준비해야지. 나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도 놀랐어요. 집이요? 그래. 할머니 집.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나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도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이 두 아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내일부터 퇴원 준비하자. 할머니가 다 준비해뒀어.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잤습니다. 나라는 침대에서, 우리는 소파에서, 회장은 옆 의자에서요. 창밖으론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회장이 두 아이가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들이었어요. 주머니에서 자신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가진 반지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두 반지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민지야, 내 아이들 할미가 잘 키울게. 약속한다. 회장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반지가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났어요.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손주들을 찾았습니다. 이제 지켜주기만 하면 됐어요. 평생 말이죠. 일주일 후, 나라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아침 일찍 병원에 왔어요. 손에 새 옷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우리를 위한 옷이었어요. 자, 이거 입어봐. 회장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겨울 외투가 들어있었어요. 나라 것은 분홍색이었고 우리 것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나라가 외투를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다. 나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회장이 나라를 안아 올려 외투를 입혔어요. 딱 맞았습니다. 우리도 외투를 입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좋은 옷이었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간호사들이 나란히 서서 인사했어요. 병원장도 나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라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검은 벤츠가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차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 강남으로 향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라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30분쯤 지나 차가 큰 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집이었어요. 정원이 넓었습니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대문이 열렸어요. 차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 앞에 집사와 가사 도우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나라가 우리 손을 꼭 잡았어요.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나라 다른 손을 잡았어요. 무섭지 않아. 이제 우리 집이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어요. 큰 소파와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난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벽에는 큰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이었어요. 우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사진을 봤어요. 젊은 시절 엄마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라도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빠, 저 우리 엄마야? 나라가 작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회장이 우리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민지 사진 거실에 걸었어. 항상 너희를 지켜보게.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이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자, 이제 방 구경 가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쪽에 방문들이 있었어요. 회장이 첫 번째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라방이야. 분홍색 벽지에 하얀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큰 침대에는 인형들이 가득했어요. 책상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나라가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 방이에요? 회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라가 침대에 앉아 인형을 안았어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옆방도 열었습니다. 우리 방이었어요. 파란색 벽지에 책상과 침대가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어요. 교과서도 보였습니다. 학교도 다시 다녀야지. 공부 열심히 해. 회장이 우리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진짜 우리 방이 생겼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와 나라도 따라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나라에게요. 나라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저 떡볶이 먹고 싶어요. 나라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웃었어요. 그래, 내일 떡볶이 해줄게. 저는 괜찮아요. 우리가 대답했습니다. 회장이 우리 손을 잡았어요. 괜찮은 게 어디 있어? 먹고 싶은 거 다 말해.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회장이 우리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어요. 회장이 주머니에서 2개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보랏빛 보석이 난로 불빛을 받아 빛났어요. 이 반지 말이야. 할머니가 민지한테 준 거였어. 너희 엄마를 생각하며 만든 거지. 회장이 반지 하나를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의 증표야. 항상 가지고 있어. 우리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회장이 자신의 반지도 손에 쥐었습니다. 2 반지가 나란히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린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가 평생 너희를 지켜줄게. 나라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도 다가가 안았어요. 세 사람이 벽난로 앞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사진이 거실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안심하는 것처럼요. 반지가 난로 불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끝에서 만난 빛은 더욱 눈부셨어요.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세 사람을 영원히 비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작은 반지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2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데려갔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짜 가족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 회장이 손주들을 찾으려 하는 마음, 그 진심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으신가요? 오늘 한 통의 전화라도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늘 한 번 더 마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같이 듣고 싶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온 가족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간 속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